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여행자 CR의 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아주 뛰어난 천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사람 모두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은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라면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재산과 건강, 수명, 평판 등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세상을 떴습니다. 또 한 사람은 권총을 이용한 결투라는 마치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주 드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그 사람의 큰아들도 권총 결투로 그 사람보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권총 결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죽음 자체는 자연사였지만 그 여느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유복하고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던 것과 달리 아주 외롭게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죽었고, 더욱이 죽은 후에도 시신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조각들은 오늘날까지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 가운데 그 제일 마지막 인물, 그야말로 미국 독립의 진정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처럼 쓸쓸하게 죽어간 토머스 페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776년 1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지금으로 치면 중편소설 분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소책자 하나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치선전 책자였습니다.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발표 후에 몇십 년이 지났어야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 책은 발간된 직후 즉각 영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바로 토머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책, 커먼 센스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상식이었지만 내용은 혁명이었습니다. 그 책은 출간된 지 석 달 만에 12만 부, 3년 만에 50만 부까지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미국 인구 250만 명 가운데 문맹자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글씨를 아는 미국인은 거의 대부분 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문맹자들을 위한 낭독회도 연일 여러 군데서 계속 개최됐습니다. 이 책에 대한 숱한 평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초대 부통령하고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의 말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 칼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이 미국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토머스 페인은 1737년에 영국 노폭에서 태어나서 1809년에 미국 뉴욕에서 죽었습니다. 만 72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딱 잘라서 전반기 36년은 그야말로 폐가 풀리지 않는 전형적으로 실패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36년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삶, 세계사에도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이 이 사람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도 참 보기 드뭅니다. 이 토머스 페인은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 집안이 가내 수공업으로 코르셋 제조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물려받아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봤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또 세관원으로 취직했을 때는 회사의 내부적인,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를 계속 비판하다가 잘렸습니다. 결혼도 2번 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첫 번째 결혼은 사별이었고 30대 초반에 했던 2번째 결혼은 돈을 못 벌어온다고 수입이 없어서 이혼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결혼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30대 중반이 되도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재성을 지녔다는 사실은 틀림없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썼는데 자신이 쓴 글은 아무리 길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고전 등등 많은 고전들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다 하면은 아주 신박한 비유하고 논리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은 언젠가는 소문이 나는 법입니다. 그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의 송곳.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머스 페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마침 그 영국을 방문 중이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에 토머스 페인을 만나본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그에게 큰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의 땅 식민지 미국에 가서 새 삶을 찾아보라면서 소개장을 써줬습니다. 그때가 1774년이었고 토머스 페인은 미련 없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일은 처음 해봤는데 그것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 됐습니다. 토머스 페인이 미국으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바로 전해의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식민지 미국하고 영국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775년 4월에는 매사추세츠 렉싱턴하고 콩코드에서 영국군하고 미국 민병대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은 부랴부랴 상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짧게 요즘만 말씀드린다면은 아메리카는 당연히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독립전쟁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병력하고 물자 보급의 어려움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메리카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가 독립이 되면 새로 만들어질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공화제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난 세습제의 왕이란 존재, 이제 당시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죠. 그런 존재는 필요도 능력도 없는 잉여인간일 뿐이고 쓸데없이 전쟁만 일으키는 사회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요컨대 왕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여간 토머스 페인은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식민지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나라 이름부터 영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주장을 풀어나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읽는 책에서 식민지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부른 것, 그것도 토머스 페인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페인의 주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묘하게 설득력하고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문장과 비유가 아주 쉬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의 책이나 글은 라틴어 문장이나 어려운 철학 용어가 몇 개쯤 들어가야 대접을 받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페인의 글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아주 쉬운 단어, 쉬운 문체로만 글을 썼습니다. 읽는 그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간 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그 식민지 미국인들, 즉 아메리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된 공화국이라는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독립전쟁의 기운이 온 아메리카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상식이 출간된 바로 그해 7월 4일 드디어 아메리카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월과 10월 뉴욕주 세라토가에서 대륙군은 영국군에게 대성을 거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메리카가 이길 것이라고 했던 페인의 예상이 점차 현실이 된 겁니다. 토머스 페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는 책만 썼던 것이 아니고 총을 들고 직접 전투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아메리카 군대가 위기에 몰렸을 때는 전쟁하는 와중에서도 위기론이라는 책을 써서 대륙군의 사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때 전체 군대한테 이 책을 꼭 읽게 하는 필독도서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토머스 페인은 또 자기 형편이 닿는 대로 주머니 돈으로 전쟁 비용에 기부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아메리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던 식민지라는 단어를 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토머스 페인은 다른 수많은 건국 원로들처럼 독립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서 편안하고 영예롭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787년에 토머스 페인은 돌연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때 새로 관심을 갖게 된 그 교량 건설 사업 같은 걸 의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은 가자마자 사업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그 혁명의 그 기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프랑스에 간 지 1년 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혁명의 주요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그러니까 1774년에 미국에 온 지 1년여 만에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그거하고 마치 대자비처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그 이듬해에는 고국인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영국의 정치평론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고찰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또 공화제라는 제도가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페인은 그 책에 대해서 인간의 권리라는 제목의 이 책을 통해서 버크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 Rights of Man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란 단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단어를 최초로 만든 영예도 토머스 페인의 몫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여간 페인은 영국에 가서도 영국 자체가 왕정 대신에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하고 토머스 페인 두 사람은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 등 아주 여러 형태로 계속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 유벌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논쟁, 진보와 보수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의 논쟁 과정과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 자체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들이 논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영국 왕실은 페인을 반역자라고 선포하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 영국 왕실의 코앞에서 자꾸 왕정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페인은 체포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영국을 탈출해서 프랑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프랑스 집권 세력은 공포정치를 일삼는 자코뱅파였습니다. 그 자코뱅파는 국외로 탈출하려던 국왕 루이 16세를 붙잡아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토머스 페인은 공화국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면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베스피에르 등 자코뱅파 급진 세력은 토머스 페인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당시의 공포정치는 그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판 없이 기요틴에 눕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냥 목을 잘랐습니다. 토머스 페인도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등극했습니다. 통영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평소 토머스 페인을 좋아했습니다. 조건 없이 그를 석방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은 미국을 떠난 지 15년 만인 1802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생 독립국 미국은 그를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독립혁명을 함께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도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급진적인 사고를 가졌다 하는 것도 혁명 동료들이 그를 외면한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그 토머스 페인이 어느 순간부터 공공연히 이신론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은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창조주. 그런데 신이 이적을 일으키거나 계시를 내린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서 믿는 게 아니고 사상이나 도덕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이신론 할 때 이자가 이성할 때 이자, 그 다스릴 이자 그겁니다. 신앙의 이성화를 시도한 겁니다.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DEISM. 볼테르나 루소 등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 가운데도 특히 이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도 이신론이 당시에는 유행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랬고 존 아담스도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그 이적, 기적, 계시 이런 부분을 다 빼버리고 자신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토머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이신론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집불통인 페인은 달랐습니다. 그 자신의 신념을 공공연하게 표방했고, 특히 이제 프랑스에 있던 시절에 아예 이성의 시대라는 책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은 있지만 인간하고 교류하지는 않는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의 계시라고 알려진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가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을 내세워 먹고 사는 사람들, 신을 자신들의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예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근데 이제 페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때마침 미국은 신앙 부흥 운동, 그러니까 소위 제2차 대각성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직자, 목회자들이 미국은 북미주 이주 초기의 청교도들처럼 신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페인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페인을 무신론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신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 당시에 미국에서 무신론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인의 옛 친구들, 그 혁명 동료들은 페인 때문에 자신들도 무신론자로 몰릴까 봐 걱정해서 일부러 페인을 멀리했습니다. 또 아주 가난했다는 것도 페인의 말년을 더 힘들고 고독하게 했습니다. 이 페인은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쇄를 포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페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한 노혁명가의 주변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페인은 방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신산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페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찾아온 2명의 개신교 성직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지옥행을 피할 수 있다면서 신앙 고백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페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을 내게 강요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믿었던 대로 믿다 죽고 싶소.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페인은 1809년 이제 72세의 나이로 독거 노인의 상태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명의 흑인을 포함해서 달랑 6명만이 참석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미국으로 초청하고 일자리까지 제공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장례식에는 무려 2만 명이 몰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대조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토머스 페인이 죽었을 때 당시 뉴욕 지역 신문인 뉴욕 시티즌에서는 이런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머스 페인, 그는 약간의 선행과 많은 해악을 끼치면서 오래 살았다. 아주 다분히 빈정거리는 논조였습니다.
근데 페인은 미국 독립혁명뿐만 아니고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의 급진주의적 민주화 운동에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종주국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의 민주화에 직접 관여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사상 토머스 페인이 유일합니다. 그에게 이제 혁명의 전도사라는, 세계 혁명의 전도사라는 혹은 걸어다니는 혁명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하여간 토머스 페인은 전 생애를 관통해서 인간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전제주의 타파하고 공화제 수립, 이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왕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했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추적해서 토머스 페인, 미국의 대부라는 책을 쓴 그 전기작가 윌리엄 우드워드는 이 토머스 페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은 세계가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기 전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 무려 한 세기는 빨리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토머스 페인은 죽고 나서도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토머스 페인 그를 제대로 모시고 싶다는 정신 나간 한 사상의 추종자에 의해서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묘가 파헤쳐졌고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뒷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골을 매장하지 못하고 큰 자루에 그냥 담아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유해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유골도 부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설에는 손목도 따로, 두개골도 따로, 뇌도 따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페인에 이어서 말씀드릴 또 한 명의 천재는 이번 미국 이야기 시리즈에서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근데 오늘은 해밀턴 역시 그의 이제 공적보다 그의 인생의 주안점을 두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1804년 7월 11일 날 두 명의 중년 신사가 뉴저지주 허드슨 강변에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결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의 맨해튼 바로 건너편 지역이었습니다. 한쪽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당시의 미국 부통령이던 애런 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투를 벌이는 양쪽 당사자가 당시의 미국 권력 지형의 최정상에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양쪽 총구에서 모두 총알이 발사됐지만 해밀턴만 총에 맞았고 해밀턴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 미국 역사상 최고의 재무장관이라는 평판을 얻었던 해밀턴은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채 50살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정상급 인사들끼리 권총 결투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1755년 혹은 1756년 그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인 서인도 제도 네비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생년월일이 정확지 않은 것은 출생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밀턴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떠돌이 무역상이었고 그 어머니는 영국계와 그 프랑스 위그노계 가문이 섞인 그런 혈통의 여자였습니다. 자기 주장도 아주 강했고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연문도 좀 많이 뿌리고 다닌 그 판무 파탈의 요소가 다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부녀인 상태에서 해밀턴의 아버지를 만났고 거기 떠돌이 무역상 둘이서 도망치듯이 네비스 섬에 들어와서 해밀턴을 낳은 겁니다. 근데 해밀턴의 아버지는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스타일 그대로 해밀턴이 태어난 후에도 세상을 떠돌아다녔고 살림은 전적으로 해밀턴의 엄마가 꾸려갔습니다. 근데 당시는 정식으로 혼인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갈 수 없고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독학으로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아예 영영 집에 오지 않았고 해밀턴하고 어머니는 그 푸에르토리코 근처에 있는 세인트 크로이라는 섬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어머니는 생필품 구멍가게를 했고 해밀턴은 11살 때부터 조그마한 그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환 겸 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해밀턴이 13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병으로. 그 해밀턴은 그 섬에 있던 한 무역회사에 이제 고아가 된 상태에서 취직해서 무역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 생계를 위한 첫 직업이 회계사 사무실하고 무역회사였던 탓인지 해밀턴은 평생 동안 숫자에 아주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세인트 크로이 섬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그 해밀턴은 허리케인이 섬을 삼키는 광경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 그리듯 글로서 묘사했고 그 자연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무력감을 절절하게 글에 담았습니다. 지금도 그 글은 남아있는데 정말 생동감 넘치고 공감이 가는 명문장입니다. 근데 그 글이 우연한 경로로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감동을 했고 이런 천재는 키워줘야 한다면서 돈을 모아서 본토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에서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던 처지에서 졸지에 동네 장학생이 된 겁니다. 해밀턴은 뉴저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빨리 끝내고 그 현재의 컬럼비아 대학인 그 전신인 킹스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민지 미국이 독립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해밀턴도 대륙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지 워싱턴의 눈에 띄어서 수석 부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밀턴과 워싱턴은 그 아들과 아버지 같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 최고의 명문가로 손꼽히는 그 필립 스카일러 장군 그 가문의 사위가 됩니다. 그 스카일러의 큰 딸도 한눈에 해밀턴을 사랑하게 됐는데 해밀턴은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 뉴욕주 대표로 그 재헌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 카리브해의 영국령 섬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까지 올라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번 시리즈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지 워싱턴 행정부의 그 초대 재무장관으로 발탁돼 가지고 미국을 설계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착실하게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은퇴하기 직전에 해밀턴도 본의 아니게 재무장관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꽃뱀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밀턴은 재무장관 시절부터 11살이나 어렸던 한 여자하고 내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등 먼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해밀턴에게 접근해 왔는데 그 해밀턴은 그 여자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깊은 관계로 발전해 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밝혀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은 그들은 부부 공갈단이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밀턴에게 접근했습니다. 해밀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 번 큰 돈을 건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부부의 돈 요구는 계속됐고 나중에는 재무부 내에 요직에 취직을 시켜달라는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해밀턴의 정적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해밀턴이 재무장관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그 상간녀 부부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 의혹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해밀턴은 자신이 먼저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분류는 있었지만 맹세코 직무를 이용한 재정적인 부정은 없었다. 그러고는 재무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각도로 진행된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은 해밀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밀턴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또 미국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기도 했지만은 독립된 미국 역사상 첫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관직을 그만뒀고 꽃뱀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은 그 후에도 해밀턴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연방당의 수장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권총 결투의 상대 앨런 버라는 인물하고 큰 갈등을 빚습니다. 사실 이제 앨런 버하고 해밀턴은 나이도 비슷한 또래였고 아주 젊은 시절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버는 유명한 목회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세욕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생아 출신 주제에 늘 자신을 앞서 나가고 모든 항상 좌중의 관심을 독점하는 해밀턴에게 큰 질투심을 오랫동안 느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도 나름대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 그 1801년의 3대 대통령 선거 때는 토머스 제프슨에 맞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제 해밀턴하고 토머스 제프슨은 정적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해밀턴은 연방당의 대표였고 제프슨은 반연방당의 리더였습니다. 온 미국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해밀턴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해밀턴이 제프슨을 지지하는 바람에 버는 부통령에 거쳤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정 부통령 후보가 짝을 이루어서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자 두 번째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버는 부통령이 됐고 그 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1804년에 뉴욕 주지사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또 해밀턴은 버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결국 버는 낙선했습니다. 화가 침이 일어서 해밀턴에게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밀턴은 묵살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정적에 대한 비난은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는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해밀턴은 고심 끝에 결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결투에 응하지 않으면 버가 평생 동안 자신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다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시절 미국 상류층 남자들은 그 직전에 유럽 귀족들이 그랬듯이 툭하면 결투를 벌였고 결투를 피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한 불명예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해밀턴은 버가 요구한 결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3년 전에 그 결투로 인해서 자신의 큰아들을 잃어버렸던 크나큰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교를 갓 졸업했던 해밀턴의 큰아들 필립은 아버지를 공개 비난하는 아버지의 정적에게 먼저 결투를 신청했고 결투 끝에 죽은 겁니다. 어쨌든 운명의 그날 버와 해밀턴의 결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둘은 뉴욕에 살고 있었지만은 당시 뉴욕에서는 결투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드슨 강을 건너서 뉴저지로 갔던 겁니다. 해밀턴은 버가 쏜 총에 척추 끝에 엉덩이 부분을 맞았고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근데 뉴저지에서 결투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앨런 버는 살인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기에 이럴 데 없는 결말입니다. 하여간 해밀턴은 천재였습니다. 한번 펜을 들었다 하면은 퇴고나 교정도 없이 책을 끝까지 써내는 경우도 있었고 법정에서 변론을 시작하면은 말이 너무 청산유수여서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아주 미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 천재성과 미남형 그 두 가지 사실은 정적들도 모두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여간 미국을 설계했던 희대의 천재는 결국은 그 성격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100년 후에 경제는 내다봤던 사람이 눈앞에 자신의 운명은 내다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여간 해밀턴의 일생은 한편의 소설이나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근데 이 둘에 비해서 독립 시기의 또 한 명의 자수성가형 천재였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나 안락하고 유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1706년에 그 보스턴에서 17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만 머리가 아주 좋아서 독학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젊은 나이에 큰 돈도 벌었습니다. 청년 시절 이후에는 아주 순탄한 인생을 살았고 다방면에 재주도 많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력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 지금만 해도 7개, 8개가 됩니다. 정치인, 언론인, 외교관, 교육자, 발명가, 과학자, 정말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아주 좋아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 자신이 직접 썼던 자서전은 요즘도 아주 많이 팔리는 말하자면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최초의 미국인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여간 그 미국은 건국과 독립의 시기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천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은 그 이후에 미국의 산업혁명기 때도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야기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주제는 이 세 천재가 시작은 비슷했지만 끝은 모두 달랐다는 것. 그 자신들의 운명은 결국은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 그러니까 덕하고 재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이 꿈꿨던 대로 아주 안온한 삶을 살았고 덕보다는 재주가 앞섰던 사람, 그 인생 전체가 드라마 같았던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인생의 결말도 드라마처럼 끝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토머스 페인은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체포령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신론자라면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 독립과 건국의 시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서부 개척 시대하고 그 대륙 횡단철도의 개통, 그리고 철강왕, 석유왕, 금융왕 등등 각종 왕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했던 그 미국의 성장시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